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새해가 밝았네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 올해로 이제 65. 이제는 나이를 더 세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그런 나이가 되었어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았지만 살다 보니 다들 어찌어찌 사라지더군요. 다들 힘든 일이 있으시더라도 결국 살아내지게 되어 있으니 힘내시길 바랍니다. 65세인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래도 괜찮게 살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식 둘을 잘 키워낸 덕분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잘 키워냈다기보다는 우리 딸 아들이 스스로 잘 성장해준 덕이 크겠지만요. 저에게 자식은 둘이 있는데 첫째는 딸이고 둘째는 아들입니다. 둘 다 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들이에요. 저희 첫째는 비혼주의자여서 결혼은 하지 않았는데 간혹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도 있지만 저에게는 그것과 상관없이 자랑스러운 제 딸입니다. 제 딸은 결혼은 하지 않았어도 남들보다 더 성공했고 더 자유로운 삶을 잘 살고 있거든요. 본인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죠. 아들은 딸만큼 성공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평범하게 직장은 잘 다니고 있어요. 장가를 가서 자식을 낳기도 했고 며느리 역시 요즘 애들처럼 되바라지지 않고 참하고 착하죠. 비록 딸만큼 성공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저에겐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주는 것 역시 큰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결혼식장에서 신랑 입장을 하던 순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지요. 이제 부모로서의 역할도 끝이구나. 남편과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되겠다고. 실제로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집이 많이 휑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긴 했어도 오랜만에 남편과 둘이서 오붓하게 보내는 시간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그러던 시간도 잠시 남편이 겨울에 공사 현장에 나갔다가 그만 사고를 당하고 말았어요.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신세 안 지고 뭐라도 더 해주고 싶다고. 특히 딸이 그 당시에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는데 학비라도 보태주고 싶다고 일용직 알바를 나갔다가 그만. 남편은 버텨보려고 했지만 나이가 있다 보니 쉽지 않았나 봐요. 뭐가 급하다고. 아직 손자 손녀 얼굴도 보지 못했는데 하늘나라로 떠나가 버렸는지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슬프기도 많이 슬펐고 야속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함께할 날들이 더 많은 것 같았는데 나 혼자 두고 떠나버리면 어쩌냐고 혼자 하소연을 많이 하며 울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런 저를 보고 위로는 못해줄 망정 오히려 비꼬고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의 형인 아주버님의 와이프, 제게는 형님이었죠. 남편에게는 위로 형이 한 명 있고 밑으로 여동생이 3명 있었는데 그 형제들도 다 저를 위로만 해주고 있었는데 어째서 그 형님은 저한테 그러신 건지. 사실 형님은 애초에 그 이전부터 아니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사람이긴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 처음 시가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가 형님과의 첫 만남이었는데 시부모님을 포함한 시가 식구들 모두에게서 받지 못한 시댁살이 느낌을 형님에게서 받았어요. 저의 개인적인 부분들이나 가족사, 집안 부분들을 코치코치 캐묻는 건 형님뿐이었거든요. 제가 대학을 진학하진 못했다는 말에 아이 뭐? 대학을 안 나왔다고? 난 가방끈 짧은 사람들이랑은 얘기 안 통하는데 그래도 상식은 어느 정도 있긴 한 거지? 대학을 안 나온 사람은 어느 정도 지식이 있을지 감이 안 잡혀서 말이야. 이런 식으로 비꼬기까지 하셨죠. 시가댁 식구들이 무슨 그런 농담을 하냐면서 웃어넘기긴 했으나 전 너무 창피해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고 그 자리가 너무 불편해서 식은땀이 흐르기도 했어요. 그 뒤에도 자긴 유명한 여대를 나왔다고 잘난 척을 해대면서 저를 은근히 내리깔기 시작하더군요. 거기다 생각해보니 형님이 저에게 처음으로 반말을 하기 시작했던 게 제가 대학을 안 나왔다는 말을 들은 뒤부터이기도 하네요. 형님은 그 이후 명절 때에도 항상 저에게 하대를 하고
저를 마치 자신의 몸종 부리듯 하시기도 했습니다. 머리가 비었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 한다면서 형님이 할 일까지 몽땅 저한테 맡겨버리곤 하셨죠. 그 당시 저는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손 아래 사람이기도 했거니와 학벌 이야기가 나오면서 저 스스로 움켜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요. 제 딸이 박사과정까지 밟는 데에는 아마 그런 것도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본인이 좋아서 공부를 더 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겠지만 어릴 때부터 엄마가 큰엄마한테 학벌로 무시당하는 걸 수도 없이 봐왔었으니 학력에 대한 갈증이 더 커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밖에도 형님은 저에게 숱한 괴롭힘을 행사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이가 아득바득 갈릴 만한 일들이 많았어요. 특히 명절 때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출산을 2번 연이어 한 뒤 몸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살이 많이 쪄있던 상태였는데 형님은 저에게 멍청한 게 살까지 찌니 돼지나 다름없다고 말씀하시더니 자기가 살 빼는데 좀 도움을 주겠다더군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씀이 제사 음식 부족한 거 사오러 혼자 마트 좀 다녀오라는 거였어요. 절대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요. 그 당시엔 마트가 동네에 많이 있던 것도 아니어서 차를 타고 갔어야 되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꼭 걸어서 다녀오라고. 그래야 몸도 관리되지 않냐고 하셨었죠. 그때가 설이었으니 한겨울이었는데 전 그 추운 날 1시간 되는 거리의 마트를 혼자 걸어서 다녀와야 했습니다. 그 외에도 말 못할 시집살이를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장례식장까지 와서 사람 속을 뒤집을 줄이야. 형님은 저에게 아이고 동서, 그러게 왜 이 추운 날 나이든 서방님을 그런 곳에 보낸 거야? 아우 생각이 있어 없어? 그걸 말리지 않은 동서도 그렇고 또 결혼도 안 하고 박사 나부랭이 한다고 까불어서는 지아비를 공사장에 내몬 동서 딸도 그렇고 다 생각이 없다니까? 아니 여자가 학벌 길면 뭐하냐고. 지아비를 저 세상 가게 만들었는데 동서랑 동서 딸이 서방님 잡아먹은 거야. 알아? 아휴, 저승사자가 따로 없다, 따로 없어. 이렇게 말하는데 물론 사실 따져보면 완전히 틀린 말이 아닌 것 같기도 했어요. 애초에 남편이 사고를 당한 뒤 내가 무례하지 말라고 말렸어야 했다고 후회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제 딸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저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요? 제 욕을 하는 건 그렇다고 쳐도 제 딸한테까지 모욕을 주는 소리를 들으니 참을 수가 없더군요. 평소였으면 저도 얌전히 있었을 텐데 그 순간에는 눈이 뒤집혀서 저도 형님한테 한마디 쏴주었습니다. 아니 형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게 지금 장례식장에 와서 남편을 잃은 사람한테 하실 소린가요? 그래요. 저도 후회는 하고 있어요. 저도 왜 일 나간다는 남편을 말리지 않았는지, 그러지 않았으면 지금도 남편은 내 옆에서 잘 있을 텐데 하며 후회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형님, 우리 딸한테까지 그런 소리를 하시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 욕만 하세요, 제 욕만. 똑똑하시다는 분이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제 딸한테 무슨 감정 있으세요? 제 딸이 형님보다 더 학력이 높아지니까 괜히 그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 얘 좀 봐. 너 사람 치겠다 아주. 아니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그럼 네 딸 아니었으면 서방님이 거길 나가셨겠어? 아니 너만 가족이야? 너만 슬프냐고? 우리도 다 가족이고 서방님 돌아가셔서 슬퍼. 하지만 원인은 따져봐야 할 거 아니야? 원인을 따지고 그에 맞게 반성을 하고 그래야 다음엔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거지. 그 말에 발끈해서 지금 형님한테 대드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 머리가 비었으니 예의가 이렇게 없지. 그리고 뭐? 조카 학력에 내가 질투해서 그러는 거냐고? 나 참 기가 막혀서. 아니, 내가 뭐가 모자라서 서방님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게 만든 악마를 질투해? 그렇게 해서까지 박사를 따는 게 자랑할 만하긴 해? 그리고 동서, 지금 너보다 더 슬픈 사람이 우리 어머님이셔.
지금 시어머님도 계신데 괜히 말꼬리 잡고 나한테 시비를 걸어야겠니? 어머님 생각을 좀 해보라고. 아들을 잃었는데 그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지금 장례식장에서 뭐 하는 거야? 안 그래요, 어머님? 형님은 똑똑해서 그런지 몰라도 참 얄미운 방식으로 저를 다시 공격하더군요. 제 말에 지기는커녕 오히려 시어머니를 끌어들일 줄은 전 상상도 못했어요. 그전까지 시어머님은 딱히 누구의 편을 들거나 하신 적은 없으셨었고 가만히 지켜만 보시는 평화주의자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날은 다르더군요. 87세 연로하신 나이에 형님의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 저와 제 딸에게 신발을 던지셨어요. 그래, 네 말이 옳다. 너 지금 누구 앞이라고 함부로 입을 놀리니? 가뜩이나 지금 내 속이 말이 아닌데. 네가 뭐라고 장례식장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그리고 큰아이 말이 뭐가 잘못됐어? 너 때문에, 그리고 네 딸 때문에 지금 내 아들이 죽었잖아. 엎드려 빌어도 모자랄 판에 지금 누구 앞이라고 성을 내긴. 어머님 말씀대로 어머님 속이 저만큼 혹은 저 이상으로 안 좋긴 하셨겠죠. 세상에서 가장 큰 불효는 부모보다 먼저 죽는 일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누구라도 원망하고 싶으셨을 거고 마침 형님이 그 대상을 정해주다시피 말을 꺼냈으니 시어머니는 저에게 모든 분노를 쏟으셨습니다. 그러자 주변 가족들, 지인분들이 말리느라 난리가 나서 장례식장은 그야말로 개판이 돼버렸죠. 어느 분은 또 제 편을 들어주시는 분이 있기도 해서 결국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집안 싸움이 나버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이 알면 그 상황을 얼마나 슬퍼했을지. 그런데 더 우스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상황 속에서 싸움의 발단이 된 형님은 유유히 사라지고 없더군요. 어머님께 그 말씀을 드린 뒤에 본인은 슬그머니 뒤로 빠지고 장례식장에서 아예 나가버린 거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얄미울 수가 있을까요? 어쨌든 장례식 사건은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식장에 방해가 된다고 주의를 주어 무마되긴 했어요. 그렇게 장례식이 끝나고 저에게 남은 건 남편의 목숨값 딱 하나더군요. 남편이 남겨준 재산은 없었지만 공사장에서 받은 위로금과 기타 진단금들, 남편의 목숨을 대가로 얻은 돈이라 그런지 참 정이 가진 않았어요. 한동안은 그 돈을 꺼내보지도 않았어요. 내가 이 돈을 써버리면 정말로 내가 남편을 저 세상으로 보낸 기분이 들 것 같아서요. 전 그 후로 1년이나 지나고 딸 아들이 제가 기초연금으로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돈을 안 쓰면 오히려 아빠가 슬퍼할 일이라고 저를 설득한 뒤에서야 겨우겨우 돈을 쓰기 시작했어요.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었어요. 제가 사는 모습을 보면 남편이 오히려 한 소리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풍족하게 산 건 아닙니다. 당연하다면 또 당연한 거겠지만 그런 곳에서 나오는 돈 그렇게 많이 주진 않아요. 그저 매달 필요한 곳에만 돈을 써가면서 저는 외로이 홀로 살게 되었습니다. 나는 언제 저 세상으로 가려나 그런 생각만을 하면서 덧없는 하루를 보내곤 했었죠. 그런데 그러던 중 아들 내외한테 새 생명이 찾아오더군요. 남편이 하늘에서 그만 좀 슬퍼하라고, 그만 좀 외로워하라고 자기 대신 보내준 선물이었을까요? 저한테 소녀는 마치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인지 남들은 황혼휴가를 절대 안 한다고 하는데 저는 제 손으로 직접 손녀를 돌봐주고 싶었죠. 사실 손녀라도 보지 않으면 우울증에 걸릴 것만 같아서였습니다. 마침 아들 내외는 맞벌이 부부였던 터라 아이를 돌봐줄 곳이 필요했었어요. 하지만 저한테 아이를 맡기기는 미안했던 건지 먼저 부탁하진 않았었는데 제가 먼저 말을 꺼내자 너무 고마워하더군요. 육아휴직도 사실 말이 육아휴직이지 결국 그 기간이 끝나면 잘리는 게 세상이라고. 전 그리 고마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고맙다고. 손녀의 고사리 같은 손으로 부리는 재롱에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이제 다시 살맛이 나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처음엔 아들 내외가 손녀를 돌봐주는 비용을 월급처럼 준다고 했었는데 그것도 거절했습니다.
제가 무슨 보모도 아니고 그저 손녀를 봐주는 것뿐인데 무슨 돈이 필요하겠어요. 다만 그냥 신세만 질 수 없다고 생각한 건지 아들 내외는 소소하게 용돈을 매달 주겠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돈은 1원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저금했어요. 나중에 손녀한테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 돈을 주기 위해서요. 손녀는 하루가 다르게 빨리 자랐어요. 아니 사실 그만큼 제 시간이 빨리 간 거였겠죠. 하루하루가 행복했으니까요. 전 육아가 그렇게 행복한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젊었을 적 우리 딸 아들 육아는 그렇게 힘들 수가 없었는데 왜 손녀 육아는 하나도 힘이 들지 않는 건지 참 신기해요. 그런데 손녀는 머리가 비상할 정도로 좋더군요. 4살밖에 안 되었을 때도 굉장히 습득력이 빨랐고 말도 금방 배우고 따라했어요. 이건 손녀 사랑에 눈이 먼 저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저만 그렇게 본 것이 아니라 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느꼈거든요. 아들 내외도 처음엔 제가 하도 손녀를 칭찬하자 그저 손녀 사랑이겠거니 하며 웃어넘겼는데 하루는 손녀가 숫자 게임을 하는데 아들 내외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기억력이 중요한 게임이었는데 정말 천재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잘했어요. 그걸 본 아들 내외는 손녀를 데리고 영재 검사를 해봤는데 상위 1%가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 검사 결과를 들으니 역시 우리 손녀가 엄청 똑똑한 거였구나 하며 기분이 좋기도 했는데 한편으로는 좀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손녀는 굉장히 똑똑하지만 저는 대학도 나오지 않은 그 흔한 영어 알파벳도 제대로 볼 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혹시 이런 제가 손녀를 돌보다가 괜히 이 똑똑한 아이를 망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생기더군요. 요즘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영재 교육도 시킨다는데 이런 할머니와 사는 게 과연 손녀에게 도움이 될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내외에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물었는데 아들 내외는 생각보다 굉장히 쿨하더군요. 어릴 때 영재 검사 잘 나오는 건 별로 의미 없다고. 결국 더 커봐야 아는 것이니 신경 쓰시지 말고 평소처럼 똑같이 손녀를 돌봐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신경이 안 쓰일래야 안 쓰일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영재라는데 어떻게 가만히 발 뻗고 있을 수 있겠어요. 저는 손녀를 위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영어 공부를 시작했죠. 알아보니 요즘엔 어린 나이에 영어 교육을 해서 어릴 때부터 영어가 입에 자연스럽게 붙게끔 한다고들 하기도 했고 또 손녀가 어느 순간부터 영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림책을 읽으면서 이건 무슨 글자야? 어떻게 읽어? 라고 말하는데 그에 대한 대답을 해주기 위해 영어 공부는 필수였어요. 저는 살면서 처음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영어 수업에 나가서 저보다는 젊은 사람들 사이에 끼어 알파벳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나갔죠. 다른 사람들에 비해 배움도 더디고 모르는 것도 많았지만 부끄러움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에는 손녀에게 영어를 알려주고 싶다는 마음, 단지 그것만이 가득했거든요. 물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긴 했어도 지금도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 이 나이에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운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사실 나이의 문제가 아닌 그저 제가 머리가 나쁜 걸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흔히 사용되는 영어 단어들은 다 알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는 익힐 수 있었습니다. 영어를 그렇게 익히고 나니 저는 점차 다른 욕심도 생기더군요. 사실 지금에서야 말씀을 드리자면 전 초등학교도 간신히 졸업을 한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손녀 앞에서 초등학교만 나오고 말았다고 말하고 싶지도 않았고 또 앞으로 손녀가 학교에 들어갔을 때 제가 알려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전 결국 60이 넘은 나이에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만학도가 되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데 저는 참 부끄럽게 살았던 것 같아요. 지식이라는 건 그냥 사는데 별로 필요 없는 것들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배워보니 그게 아니더군요. 특히 역사는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왜 이런 사실도 모른 채 여태껏 한국에 살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배우고 나니 이 땅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는 걸 느낄 수도 있었고 자부심도 생겼어요. 그리고 왜 사극에서 재미로만 봤던 내용들을 한층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서 재미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들 교육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겠지만 혹시나 저 같은 분들이 계시다면 나이가 어떻든 공부에 꼭 도전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그렇게 한동안 공부와 손녀 육아 그 두 가지에 열중하며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덧 시아버지의 제삿날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의 장례식 이후로는 시어머니나 형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가지 않곤 했었는데 이번에는 도저히 가지 않을 수가 없더군요. 손녀 핑계를 대보긴 했지만 아유 이제 손녀도 다 컸는데 적당히 하지. 언제까지 나한테 다 떠넘길 셈이야? 그리고 시어머님 이제 오늘 내일 하시는데 그때도 그럴래? 아무리 장례식 때 안 좋은 일이 있었어도 지킬 건 지켜야지. 내가 몇 번을 얘기하니? 머리가 비었으면 예의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손녀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라고 형님이 말하시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맞는 말이었어요. 관계가 서먹해진 건 서먹해진 거고 시아버지의 제사는 시아버지의 제사이니까요. 전 결국 손녀를 데리고 시아버지의 제삿날 큰집인 아주버님 댁으로 갔습니다. 막상 가고 나니 시어머님은 별 말씀이 없으시더군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에 대한 원망도 잊히신 건지 아니면 감정을 추스르고 나니 저희의 탓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 왔니? 라는 말 이외에는 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사과를 하신 건 아니었지만요. 아들 내외는 일을 마치고 저녁에 온다고 했고 전 제사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소녀는 똑똑한 아이답게 상황을 이해하고 혼자서도 잘 놀고 있더군요. 그러다가 준비를 어느 정도 다 마치고 짬이 나서 소녀를 보러 갔죠. 소녀는 혼자서 영어로 된 동화책을 읽고 있더군요. 전 옆에서 소녀와 함께 동화책을 읽으면서 소녀가 모르는 부분을 알려주곤 했어요. 사실 소녀는 똑똑해서 모르는 부분이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소녀는 제가 무언가를 알려주는 사실 자체가 좋았던 건지 괜히 쓸데없는 걸 물어본 뒤 할머니는 진짜 똑똑하다고 칭찬을 해주곤 했습니다. 어린데도 참 속이 깊은 아이예요. 그런데 그날 역시 또 형님이 와서는 그 좋은 분위기에 초를 치더군요. 와서 잠시 기웃기웃거리다가 영어책을 읽는 것을 확인하고는 어머 웃긴다 동서. 초절 주제에 지금 누가 누굴 가르치는 거야? 난 이대를 나왔는데도 우리 손주들 못 가르쳐. 나보다 더 큰 위인이 될 아이들이어서 조심스럽다고. 근데 동서 너는 5살만도 못하잖아. 알파벳은 제대로 읽을 줄 알긴 하는 거야? 아주 꼴값을 떨어라 꼴값을 떨어. 괜히 옆에서 같이 읽어주는 척하지 말고 그냥 혼자 내버려둬. 요즘 애들은 다 똑똑해서 동서와는 다르게 그런 거 잘 알거든. 이렇게 말하더군요. 참,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손녀 앞에서 그렇게 개망신을 주는 건지 전 너무 창피했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영어를 모르는 상태가 아니었지만 적어도 초졸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이었으니까요. 너무 창피해서 전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우물쭈물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손녀딸이 나서더군요. 아이가 워낙 영특하다 보니 상황 판단도 빠르고 분위기도 금방 눈치를 챈 거겠죠. 큰할머니는 왜 우리 할머니한테 뭐라 그래요? 우리 할머니 영어 잘해요. 어머, 그러니? 네 앞이라고 잘하는 척하는 거 아니고? 어쨌든 조심하렴. 할머니가 알려준 거 잘못된 거일 수도 있어.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 똑똑해서 모르는 거 없어요. 뭐? 똑똑? 아이고 배야. 너 똑똑하다더니 그래도 애는 애구나.
초등학교 졸업밖에 못했어, 네 할머니. 어린 너한테는 똑똑해 보일 줄 몰라도 세상에서는 멍청이야, 멍청이. 아니라고요. 학교가 다가 아니잖아요. 그럼 큰할머니는 대학교 나왔어요? 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대학 나왔단다. 너도 그 학교 가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할걸? 우리 고모는 대학원이라는 것도 나왔고 박사님이라던데요? 큰할머니는 그럼 그것보다 좋은 곳 간 거예요? 아니, 그건? 우리 고모보다 좋은 곳 나왔냐고요. 우리 할머니는 우리 고모 박사로 만들어주셨는데 큰할머니는 그렇게 하셨어요? 뭐? 참, 애가 치할머니를 닮았나 버르장머리가 없네. 이봐, 동서. 내가 몇 번을 말해야 해? 머리가 비었으면 예의를 가지라고. 손녀가 동서하는 걸 보고 배워서 지금 어른한테 대들려고 하잖아. 참나 기가 막혀서. 교육 똑바로 안 시켜? 아휴, 형님, 그만하세요. 5살 어린애랑 말싸움하고 싶으세요? 형님이야말로 정말 유착이 짝이 없으셔요. 지금 다 큰 어른이 뭐 하는 거냐고요? 우리 할머니한테 그러지 말라고요. 큰할머니는 더 나쁜 짓 했잖아요. 뭐? 무슨 소리야? 내가 나쁜 짓을 했다니?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해? 제가 다 봤거든요. 우리 할머니가 음식 하시는 동안 큰할머니 소파에서 무슨 짓을 하고 계시는지 다 봤다고요. 저는 손녀가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나 싶었어요. 전 큰할머니가 더 나쁜 짓을 했다길래 남을 헐뜯고 몰아세우는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걸 꼬집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소파에서 무슨 짓을 했다고 하니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전 손녀에게 큰할머니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큰할머니 이상한 짓 했어요. 아까 할머니가 음식할 때 큰할머니가 소파에서 어떤 사람이랑 문자하는 거 다 봤어요. 한두 개도 아니고 계속. 문자? 야, 문자일 수도 있지. 그게 뭐 잘못된 거야? 참나 어이가 없어서. 제가 그 내용도 다 봤거든요. 저 한글 다 읽을 줄 알아요. 아까 분명 빨리 내 계좌로 돈 보내줘. 그리고 제주도 호텔에서 만나자. 라고 문자가 왔었고 큰할머니는 걱정하지 말라고 보내셨잖아요. 빨리 봤으면 좋겠다. 급하다. 그런 말까지 하면서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제가 다 봤다니까요. 증거 있어? 너 내 핸드폰 확인해봐서 문자 기록 없으면 어떡할래? 벌이라도 받을래? 어린애가 어른 함부로 모함하면 진짜 못된 사람 되는 거야. 모함 아니에요. 그리고 핸드폰에 문자 안 남아있어요. 아까 큰할머니가 은행 앱으로 돈 보내고 나서 문자 목록까지 지우는 것도 다 봤어요. 빨리 내 계좌로 돈 보내줘. 그리고 제주도 호텔에서 만나자. 라는 문자를 받다고 손녀딸이 그렇게까지 말하자 저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손녀는 여태까지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애초에 잘못한 적이 없을 정도로 영특하기도 했지만 혹시나 실수로 잘못을 했더라도 죄송하다고 말하곤 하던 아이였습니다. 만약 손녀딸이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형님은 누군가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겠죠? 그렇지 않고서야 제주도 호텔에서 만나자든가 빨리 봤으면 좋겠다든가 돈을 주고받는다든가 하진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형님은 계속 손녀의 말을 부정하고 오히려 길길이 날뛰며 제 손녀를 혼내기 시작했어요. 어린애가 벌써부터 어른을 모함하는 게 싸가지가 없다고, 이런 애는 혼내야 정신을 차린다고 하며 주변에 뭐가 없는지 찾더군요. 그러자 갑자기 손녀는 눈을 꾹 감더니 형님과 문자를 나눴던 그 핸드폰 번호와 문자 내용에 있던 계좌번호, 그리고 은행 이름, 그리고 계좌 주인의 이름인 박종배라는 이름까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형님이 대화를 나눴던 그 모든 내용을 전부 다 기억하고 있던 겁니다. 그러자 당연히 형님은 순간 얼굴이 시뻘개지며 제 손녀를 잡으려고 하더군요.
전 그런 형님을 3개 밀친 뒤 손녀가 말한 번호들을 바로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보는 앞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 했어요. 형님, 이 정도로 애가 말하는 거면 사실인 것 같은데요? 만약 저 말이 사실이면 형님은 지금 바람을 피운다는 소리인데. 뭐? 아니, 통서까지 지금 사람 의심하는 거야? 우리 손녀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여태까지 한 번도 거짓말한 적 없어요. 만약 확인을 해보고 거짓말로 밝혀지면 제가 손녀 혼내고 형님께 사죄 드릴게요. 그럼 되잖아요. 아니, 그건. 일단 계좌번호부터 바로 확인해 볼까요? 어디 보자. 그 계좌번호로 송금하기를 눌러보면 전 은행 앱에 들어가서 송금하기를 누른 뒤 그 계좌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그러자 확인차 나오는 그 계좌의 주인 이름은 놀랍게도 손녀가 말한 이름과 똑같더군요. 박종배. 손녀가 말한 그 이름이었어요. 자, 일단 계좌번호가 박종배 씨가 주인 맞네요. 일단 손녀가 말한 것들 중 하나는 사실인 거죠. 그럼 이제 전화번호 확인해 볼게요, 어디. 아이, 뭐? 그만하지 못해? 형님은 저를 어떻게든 말리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사실 힘으로 따지면 형님은 저한테 비할 바가 못 됐어요. 키도 제가 더 크고 덩치도 제가 더 있었거든요. 그리고 같이 늙은 나이라지만 아무래도 제가 조금은 더 젊긴 했으니 저를 말리려는 형님을 세차게 뿌리치고 손녀가 말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실례지만 혹시 박종배 씨 되시나요? 네, 그런데요. 그쪽은 누구시죠? 저는. 형님은 그 순간 온 힘을 다해 겨우 제 전화를 뺏은 뒤 바로 통화를 종료하시더군요. 하지만 이미 그 전화번호의 상대까지 확인을 마친 뒤였으니 모든 것은 다 밝혀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형님, 박종배 씨가 맞다네요. 이분은 누구시죠? 그 사람은? 이분 형님과 불륜관계 맞으시죠? 아니야. 그럼 무슨 관계인데요? 그건, 동서. 제발 이건 비밀로 해줘. 이거 알려지면 나 죽는 거나 다름없어. 응?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끼린 서로 돕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그냥 제발 넘어가 주라. 제발. 그래. 비밀로 해주면 내가 돈 줄게. 돈 필요하지 않아? 그렇지. 내가 앞으로는 우리 동서 절대 무시 안 할게. 조절 나왔으니 무식하다느니 그런 말 절대 안 할 테니까 제발 비밀로 해주라. 응? 형님은 저와 손녀 앞에서 납작 엎드려 제발 비밀로 해달라고 빌더군요. 하지만 전 콧방귀를 뀌어주었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당해온 수모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비밀로 넘어가 주겠어요? 더군다나 우리 예쁜 손녀 앞에서 방금 전까지 모욕을 줬는데 그 수모를 한 번에 갚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때마침 모임을 가셨던 아주버님은 집으로 귀가를 하시더군요. 저는 빌고 있는 형님을 뒤로 한 채 곧장 아주버님에게 가서 이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형님이 박종배라는 사람과 문자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고 돈까지 주고받았다. 이미 확인까지 끝마쳤다. 아무래도 바람을 피우고 계신 것 같다고요. 아주버님은 이 사실을 듣자마자 노발대발하시며 형님을 추궁하셨어요. 도대체 뭐 하고 다니는 거냐고, 방금 들은 게 사실이냐고. 만약 사실이라면 당장 이혼할 생각하라고 말이죠. 형님은 아주버님의 화에 우물쭈물 아무 말도 못하다가 예상 외의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그런 문자를 나눈 것도 사실이고 돈을 주고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절대 바람은 아니다. 그것만은 믿어달라는 말. 그리고 나서 그 문자를 왜 했고 왜 돈을 주고받았는지를 설명해 주었는데 형님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건 뭐 불륜이 문제가 아니더군요. 형님은 불륜보다 더 심각하고 더러운 치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형님은 박종배라는 사람과 함께
약장수처럼 사기를 치고 다니고 계셨더군요. 박종배라는 사람은 몇몇 똘마니들과 함께 전국 방방 곳곳을 다니면서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상대로 건강식품을 팔았대요. 단 그 건강식품들은 다 불법적으로 허가받지 않고 제조한 것들이랍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성분 내용을 사기치고 허가도 받지 않은 뒤 비싼 가격에 팔고 다녔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건강식품을 만들 수 있도록 돈을 대준 사람, 즉 물주가 바로 형님이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악덕 사기 조직, 그게 바로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형님의 뒷모습이었던 거죠. 심지어 그런 걸 치고 다닌 지도 벌써 3년이나 되었더군요. 형님은 그 사실을 밝히고는 제발 이혼은 하지 말아달라며 아주버님께 빌더군요. 그래도 바람을 피운 건 아니지 않냐. 내가 돈을 많이 벌어놨다. 우린 이 돈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며 한 번만 눈 감아달라고 했어요. 경찰에 신고만 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이득을 볼 수 있는 일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물론이거니와 아주버님 역시 그런 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굶어 죽더라도 자긴 하늘에 떳떳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이제 살 날이 많이 남은 것도 아닌데 더러운 짓을 함께하기 싫다고. 그리고 그동안 잘난 척은 하더라도 현명한 아내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도저히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더러운 범죄자와 함께하고 싶지 않으시대요. 전 그 똑똑하다는 형님이 왜 그랬을까 참 궁금했습니다. 왜 사기를 치고 다녔을까 보다 그 상황에서 차라리 불륜이라고 하는 게 낫지. 왜 사기를 치고 다닌다는 걸 스스로 까발렸는지가 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차라리 불륜이었다고 말하면 이혼은 당하더라도 사기가 발각되진 않았을 테니 말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아마 그렇게 오래 치고 다녔으니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사라졌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돈만 잘 벌면 되지 양심이 무슨 소용이냐는 그런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게 된 거죠. 어쨌든 아주버님은 이혼을 결정하셨고 그것을 경찰에 신고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몇십 년 같이 살아온 정이 발목을 잡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전 아주버님의 마음이 어떠하든 제가 신고를 하겠다고 했어요. 형님께 당해온 수모도 수모지만 이미 손녀까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상황에서 이걸 그냥 넘긴다면 손녀가 무엇을 보고 배우며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국 아주버님도 결정을 내리셨고 형님은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범인 박종배 역시 형을 받게 된 건 당연한 일이었고요. 그리고 아주버님의 이혼 소송마저 이어졌죠. 똑똑하다고 자부심을 가지던 형님은 그 과정에서 참 많이 망가지시더군요. 뭐랄까, 인간의 추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냈다고 해야 할까요? 처음엔 그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듯 피해자들을 찾아가 무릎이 닳도록 싹싹 빌기도 하고 저와 아주버님에게도 계속 사죄를 했었어요. 그런데 피해 액수를 돌려줘야 되는 금액을 듣고 사기죄에 대한 형벌 선고까지 내려지자 사람이 한순간에 미쳐버린 것 같더군요. 자기 머리카락을 죄다 뜯어잡으며 광기에 사로잡혀서 내가 뭐가 나빠? 멍청하게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잘못인 거지. 내가 똑똑하니까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었던 것뿐이라고. 내가 왜 이혼을 당해야 해? 내가 피해를 준 게 뭐가 있는데. 난 돈을 벌기만 한 건데 내가 왜 억울해? 이렇게 미친 듯이 외치는 형님을 보니 정말 사람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저렇게까지 변할 수도 있구나 하고요. 아니 어쩌면 변한 게 아니라 본성이 드러난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몇십 년 전 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형님은 저에게 내면의 악한 모습을 내비쳐 왔으니까요. 이 일을 계기로 전 손녀에게 지식도 좋지만 반드시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게 아니라 도움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아마도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제 딸이 제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박사가 된 것처럼 손녀는 이 모습을 보며 창념 삼아 훌륭한 사람이 되는 그런 미래가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늙었지만 손녀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거예요. 일단 검정고시도 끝내고 나중엔 가능하다면
대학도 도전을 해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하려고요. 소녀가 사는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요. 제 비루한 이야기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복된 날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